온몸이 전부 검은 빛이었다. 이목구비의 7구멍에서는 모두 선혈이 흘러나왔다. 이건 소설이 아닙니다. 조선왕조실록 인조 23년 1645년 6월 27일자에 실제로 적혀 있는 문장이에요. 기록을 남긴 사람은 고위 관료도 의관도 아니었습니다. 죽은 이의 외삼촌이었죠. 인열 왕후의 친동생. 그는 시신을 직접 염습하다가 이 광경을 봤습니다. 검은 천으로 얼굴 반쪽만 덮어놓았는데 바로 곁에서 들여다보는 사람조차 얼굴빛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해요. 실록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문장이 더 붙어 있어요.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과 같았다. 이 시신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조선의 왕세자 소현세자였습니다.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가서 8년을 버티고 겨우 고국 땅을 밟은 지 2달 만에 세상을 떠난 사람. 사망 당시 나이 34. 조선의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너무 이상합니다. 병명은 학질로 적혀 있지만 발병 사흘 만에 급사했어요. 학질로 사흘 만에 죽는다는 건 그 시대에도 굉장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시신의 상태가 학질과는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검게 변하고 7구멍에서 피가 흐른다. 이건 오히려 중독사에 가까운 모습이었죠. 더 이상한 건 그 뒤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세자가 죽자 아버지 인조는 세자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 친손자를 후계에서 빼버렸습니다. 대신 둘째 아들 복림대군을 새 세자로 세웠어요. 그리고 1년 뒤 인조는 며느리인 세자빈 강씨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죄목은 수라상에 독을 탔다는 것. 어린 손자 셋은 제주도로 귀양 갔고 그중 2아이는 그 섬에서 숨졌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아내를 죽이고 아들의 핏줄을 섬으로 내쫓아서 사실상 죽게 둔 겁니다. 도대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소현세자의 죽음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진짜 뿌리는 2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한 명의 왕이 쫓겨나고 다른 왕이 그 자리에 앉은 바로 그 순간 모든 비극의 톱니바퀴는 그때부터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이 가장 현실적인 왕을 내쫓고 가장 위태로운 왕을 세운 대가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1608년 광해군이 조선의 15번째 왕으로 즉위합니다. 선조의 뒤를 이은 이 왕 앞에는 산더미 같은 숙제가 놓여 있었어요. 임진왜란이 끝난 지 겨우 10년. 7년간의 전쟁이 남긴 상처는 어디를 둘러봐도 아물지 않은 채였습니다. 농사짓던 땅의 3분의 2가 황폐해졌고 인구는 전쟁 전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추산도 있어요. 호적 기록이 대부분 불타 없어졌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었죠. 나라 살림은 바닥났고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었고 전국의 관아와 궁궐은 잿더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는 다시 세워야 할 게 산더미였어요. 그런데 밖을 돌아보면 상황은 더 위태로웠습니다. 조선을 도와 왜군을 물리쳐줬던 명나라가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안으로는 농민 반란과 재정 파탄에 시달리고 밖으로는 새로운 세력이 치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만주 벌판에서 누르하치라는 인물이 흩어져 있던 여진 부족들을 하나씩 통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616년 누르하치는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이 후금의 성장 속도가 상식을 벗어나는 수준이었어요. 건국한 지 불과 3년 만인 1619년. 후금은 사르후 전투에서 명나라의 정예군을 박살냅니다. 명나라가 동원한 병력이 약 10만. 그중 상당수가 무너졌어요. 오늘날로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변방의 스타트업이 창업 3년 만에 업계 1위 대기업의 핵심 사업부를 무너뜨린 격이죠. 주변의 모든 나라가 이 신생 강국을 주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해군은 이 흐름을 읽었어요. 대륙의 판이 바뀌고 있다. 명나라는 저물어가고 후금은 떠오르고 있다. 문제는 조선의 위치였습니다. 한반도는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어느 한쪽에 확실히 서는 순간 다른 쪽에 표적이 되는 구조였죠. 명나라 편을 들면 후금이 칼을 빼들 거고 후금에 붙으면 200년 종주국이었던 명나라와의 관계가 끊어진다. 양쪽 모두를 적으로 만들지 않는 것. 그것만이 조선이 살아남는 길이었습니다. 광해군이 선택한 게 바로 그 줄타기였어요. 1619년 그 판단이 시험대에 오릅니다. 사르후 전투를 앞두고 명나라가 조선에 원군을 요청한 거예요. 거절하면 200년 종주국과의 관계가 깨지고 보내면 후금의 표적이 된다. 어느 쪽이든 조선에는 재앙이었죠. 이 딜레마 앞에서 광해군이 내린 결정이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군대를 보내되 사령관 강옥립에게 비밀 지령을 내린 거예요. 명나라를 지원하는 형세는 갖춰라. 하지만 전장의 향방을 살펴서 후금과 직접 싸우지는 마라. 겉으로는 명나라의 요청에 응한다. 속으로는 후금과의 충돌을 피한다. 그렇게 두 얼굴을 만든 겁니다. 강옥립은 1만 3천 명의 조선군을 이끌고 심화 전투에 참전합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명군은 후금의 기세에 밀려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판세가 결정적으로 기울었을 때 강옥립은 후금에 항복했습니다. 이 소식이 한양에 전해지자 조정은 발칵 뒤집혔어요. 사령관이 적에게 항복하다니. 이건 명백한 배신이다. 서인 세력을 중심으로 분노가 들끓었고 강옥립을 역적으로 처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합니다. 강옥립의 항복을 단순한 배신으로 보는 시각은 사실 당시 서인들이 광해군을 공격하려고 만들어낸 프레임에 상당 부분 기대고 있어요. 강옥립은 광해군의 밀명을 수행한 것이었습니다. 그 밀명의 본질은 이거였어요. 조선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후금과의 전면전을 피해라. 결과를 보세요. 강옥립이 항복한 뒤 누르하치는 조선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강옥립은 후금에 억류된 채 조선과 후금 사이를 잇는 비공식 외교 통로 역할을 했어요. 1만 3천 명의 군사를 보내면서 실제 전투 피해는 최소화했다. 동시에 후금의 조선 침공을 막아냈다. 명나라에는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보고할 명분도 만들었다. 광해군의 계산이 맞아떨어진 겁니다. 이 판단의 무게를 제대로 느끼시려면 나중에 벌어지는 일과 나란히 놓고 봐야 합니다. 광해군이 15년간 줄타기로 지켜낸 평화를 그를 몰아낸 세력은 단 13년 만에 산산조각 냈거든요. 이 비교는 잠시 뒤에 반드시 다시 돌아옵니다. 광해군의 외교는 강옥립 사건 이후에도 계속됐어요. 후금에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우리는 명나라의 속국이라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보낸 거다. 당신들과 싸울 뜻은 조금도 없다. 명나라에는 이렇게 보고했어요. 전력을 다했지만 적의 기세가 너무 강했다. 양쪽 모두에게 다른 얼굴을 보여준 거죠. 이 외교 방식에 대한 후대의 평가는 극과 극입니다. 한쪽에서는 시대를 앞선 현실주의 외교라고 합니다. 다른 쪽에서는 의리도 명분도 없는 기회주의라고 하죠. 당시 조선의 사대부들, 특히 서인 세력의 눈에 이건 용납할 수 없는 태도였습니다. 의리와 명분을 숭상하는 조선 성리학의 세계관에서 은혜를 입은 종주국 명나라를 저버리고 오랑캐와 타협한다. 이건 사람의 도리를 벗어난 행동이었거든요. 은혜를 저버리는 건 짐승의 도리다. 오랑캐에게 머리를 숙이는 건 임금의 도리가 아니다. 조정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광해군의 중립 외교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살고 죽음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당시 조선의 지배층 상당수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물론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가야 합니다. 광해군이 모든 면에서 훌륭한 왕이었다는 건 아니에요. 이복형 임해군을 역모 혐의로 유배 보내 죽게 했고 이복 동생 영창대군을 강화도에 가둬 죽였습니다. 계모 인목대비를 서궁에 가둔 것도 사실이고요. 궁궐을 새로 짓는 큰 공사로 백성들의 원망을 산 것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광해군에게 잘못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그를 몰아낸 세력이 내건 명분과 실제 목적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거리만큼 조선이 치러야 할 대가도 커졌다는 것입니다. 1623년 3월 13일 밤, 한양의 어둠 속에서 군화 소리가 울립니다. 능양군 이종, 훗날의 인조. 그를 중심으로 김류, 이귀, 김자점, 이괄 같은 서인 세력이 무장한 군사를 이끌고 궁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역사는 이 사건을 인조반정이라고 기록해요. 반정군은 창덕궁으로 몰려갔고 궁은 전투와 혼란 속에서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광해군은 후궁과 함께 궁 밖으로 도망쳤지만 곧 붙잡혔어요. 왕의 옷이 벗겨졌습니다. 광해군은 평민으로 강등됐고 폐위가 선언됐어요. 다음 날 능양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것이 인조입니다. 반정 세력이 내건 명분은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째, 인목대비를 가두고 영창대군을 죽인 폐륜행위. 둘째,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저버린 외교 노선. 셋째, 무리한 궁궐 공사로 인한 민생 파탄. 이 중에서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사실 광해군의 분명한 잘못이었어요. 왕실 내부의 피바람과 백성을 동원한 큰 공사는 어떤 정치적 이유가 있었더라도 변호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데 두 번째 명분은 성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반정 세력이 광해군의 중립 외교를 명나라에 대한 배신으로 규정한 것.
이 판단이 옳았는지 역사가 직접 답해줬거든요. 그 답이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13년이었습니다. 인조는 왕이 되자마자 광해군의 중립 외교를 폐기했어요.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광해군의 외교를 사과하고 후금에 대한 적대 노선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건 후금의 입장에서 보면 조선이 스스로 적국임을 공식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광해군이 10년 넘게 공들여 유지한 외교적 균형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진 겁니다. 인조반정의 결과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을이라는 명분으로 생존이라는 전략을 걷어찼다. 그 빈자리를 두 번의 전쟁이 채웠다. 첫 번째 전쟁은 1627년에 찾아왔습니다. 정묘호란. 후금이 3만의 군사를 이끌고 조선을 침공한 거죠. 이때는 그나마 형제의 맹약이라는 형식으로 마무리됐어요. 조선과 후금이 형제의 나라로서 화친한다. 굴욕적이긴 했지만 최소한 주인과 신하의 관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인조는 정묘호란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화친을 맺어놓고도 뒤로는 계속 명나라와 관계를 유지했고 후금의 요구는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후금은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1636년 후금은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고 황제국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조선에 요구해요. 형제관계에서 군신관계로 격상하라. 청이 신하국이 되라. 인조가 이를 거부합니다. 오랑캐의 신하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였죠. 그 거부가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 이제 이야기해야 합니다. 1636년 12월 2일 청태종 홍타이지가 직접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넙니다. 동원된 병력 규모에 대해서는 기록마다 차이가 있어요. 조선 측 기록인 인조실록에는 청군 7만, 몽고군 3만, 한군 2만을 합쳐서 약 12만으로 적혀 있고 최근 연구들은 실제 전투 병력을 약 3만 4천에서 5만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12만이든 5만이든 결론은 같았어요. 당시 조선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다는 것, 청군의 진격 속도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선봉 기마대가 국경을 넘은 지 나흘 만에 한양 코앞까지 도달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나흘입니다. 압록강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를 나흘 만에 주파한 거예요. 이 속도를 체감해보세요. 당시 조선의 파발마, 그러니까 가장 빠른 군사통신수단이 국경에서 한양까지 소식을 전하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청군의 선봉대는 그 파발마보다 이틀 늦게 출발해서 거의 동시에 도착한 셈이에요. 적이 온다는 소식과 적 그 자체가 거의 같은 시간에 도착한 겁니다. 인조는 강화도로 피신하려 했어요. 강화도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기마 전술에 능한 청군이 쉽게 건너올 수 없는 천연 요새였거든요. 임진왜란 때도 선조가 의주로 피신한 전례가 있었고 강화도는 그보다 훨씬 안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어요. 청군의 선봉 기마대가 한양 북쪽의 길목을 막아버린 뒤였거든요. 강화도행이 막히자 인조가 급히 선택한 곳이 남한산성이었습니다. 세자 소현세자와 함께 약 1만 3천의 수비 병력이 주둔하고 있는 이 산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남한산성. 지금 경기도 광주시에 가면 찾아갈 수 있는 그 산성. 해발 약 480m의 능선을 따라 만들어진 둘레 약 12km의 돌로 쌓은 성입니다. 2014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죠. 오늘날 주말이면 등산객들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오르는 그 산성이 388년 전 겨울에는 조선 왕조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1636년 12월 14일 인조와 세자가 남한산성으로 들어갑니다. 성 안에는 약 1만 3천의 군사와 51치로 추산되는 식량이 비축돼 있었어요. 성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성 바깥을 청의 대군이 빈틈없이 둘러쌌습니다. 이 성 안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12월입니다. 해발 500m에 가까운 산 위의 돌성 안에서 맞는 한겨울. 기록에 따르면 그의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영하 20도를 밑도는 날이 이어졌고 바람은 성벽 틈을 비집고 들어왔어요. 군사들은 솜 한 겹 제대로 없는 얇은 군복을 입고 성벽 위에서 보초를 섰습니다. 밤이면 손가락과 발가락이 동상으로 검게 변했고 떨어져 나간 손가락의 수를 세는 게 아침의 일과가 됐다는 기록도 있어요. 성 안의 식량 사정은 날이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50일치라고 했지만 그건 최소한의 배급을 전제로 한 계산이었고 피란민까지 합치면 실제로는 훨씬 빠르게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쌀이 떨어지자 말의 사료로 쓰던 콩을 먹었고 콩마저 떨어지자 소금물에 적신 풀뿌리를 씹었어요. 군사들 사이에서는 굶어 죽고 얼어 죽는 사람이 속출했습니다.
그 와중에 성 밖에서는 각지의 근황병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왕이 포위됐다는 소식을 듣고 전국에서 군사가 모여든 거죠. 그런데 이 근황병들은 남한산성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씩 청군에게 깨졌습니다. 가장 뼈아팠던 게 쌍령 전투예요. 충청도에서 올라온 근황군이 쌍령 고개에서 청군과 맞닥뜨렸고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구원군이 오고 있다는 희망이 하나씩 꺼져갈 때마다 성 안의 공기는 한 겹씩 무거워졌을 겁니다. 성 안에서는 두 갈래의 목소리가 격렬하게 맞섰습니다. 척화파의 선봉에는 예조판서 김상헌이 있었어요. 차라리 나라와 함께 죽을지언정 오랑캐에게 머리를 숙일 수는 없다. 김상헌은 청에 보낼 항복 국서의 초안을 받아들고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습니다.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조용한 행궁 안에 날카롭게 울렸을 겁니다. 주화파의 이조판서 최명길은 그 찢어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았어요. 무릎을 꿇고 바닥에 흩어진 종이를 모아 다시 이어 붙인 겁니다. 나라를 살리려면 치욕을 견디는 것도 신하의 도리입니다. 최명길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담담했을까요? 기록은 거기까지 전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어느 쪽 손을 들었겠습니까? 찢는 손이었겠습니까? 주워 붙이는 손이었겠습니까? 둘 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었다는 것. 그 사실이 이 장면을 더 견디기 어렵게 만듭니다. 영화 남한산성을 보신 분이라면 이 장면이 또렷하게 떠오르실 거예요. 김상헌과 최명길. 두 사람 모두 나라를 구하려는 마음에서 출발했지만 방법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이 논쟁은 조선 지식인 사회의 오래된 균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의리냐 현실이냐, 명분이냐 생존이냐. 광해군이 이미 한 차례 답을 내놓았던 바로 그 질문이 13년 뒤 남한산성의 추위 속에서 다시 되풀이되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이번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식량은 바닥났고 구원군은 전멸했고 결정적으로 강화도가 함락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강화도에는 왕실의 종묘 사직과 대신들의 가족, 왕실 종친이 피신해 있었어요. 뚫을 수 없다고 여겨졌던 강화도가 청군에게 뚫렸다는 건 조선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강화도 함락 당시의 상황은 참혹했어요. 왕실 종친과 대신들의 가족 중 상당수가 적에게 잡히기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길을 택했습니다. 포로로 잡힌 이들의 수는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았어요. 47일. 인조가 남한산성에 갇혀 있던 시간입니다. 이 숫자를 일상의 시간으로 옮겨볼게요. 오늘부터 47일 동안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배달 음식은 없고 난방은 꺼져 있고 집 앞에는 완전 무장한 군대가 둘러서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지만 그 가족도 굶고 있고 밖에서 도와주러 오겠다던 사람들은 하나씩 쓰러지고 있어요. 그게 47일간 남한산성의 현실이었습니다. 인조는 성문을 열기로 결정합니다. 1637년 1월 30일. 음력으로 정축년 정월 금음날. 그날 아침 인조는 왕의 골룡포를 벗었습니다. 남색 군복도 벗었어요. 대신 입은 건 죄인의 옷이었습니다. 왕이 스스로 죄인의 옷을 입는다는 것. 이 행위가 품고 있는 무게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남한산성 서문이 열렸습니다. 인조는 성문을 나와 삼전도를 향해 걸어갔어요. 삼전도. 지금의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한강 남쪽 기슭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오늘날 롯데월드타워가 하늘을 찌르고 서 있는 바로 그 부근. 388년 전 같은 자리에서 조선의 왕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강변의 벌판에 높은 단이 세워져 있었어요. 단 위에는 청태종 홍타이지가 앉아 있었고 그 아래로 수만 명의 청군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인조는 걸었습니다. 세자와 대신들을 뒤에 두고 홀로 단 아래까지 걸어갔어요. 309고두레. 3번 무릎을 꿇고 9번 이마를 땅에 찢는 예식입니다. 절차는 이랬어요.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고 고개를 들고 다시 이마를 땅에 대고 고개를 들고 한 번 더 이마를 땅에 댑니다. 이것이 한 세트. 그리고 일어섭니다. 다시 무릎을 꿇고 같은 동작을 3번 반복해요. 또 일어서고 또 무릎을 꿇습니다. 이걸 3차례. 총 3번 꿇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것. 이게 309고두레입니다. 이마가 땅에 닿을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났을 겁니다. 정월 금음에 얼어붙은 한강변. 차가운 흙바닥 위에 조선 왕의 이마가 부딪히는 소리. 1번, 2번, 3번. 그 소리가 9번 울려 퍼지는 동안 수만 명의 청군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인조의 이마에서 피가 났다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있던 최명길은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어요. 살아서 나라를 다시 세우자고 설득했던 자신조차도 막상 그 예식을 눈앞에서 봤을 때는 차라리 눈을 감고 싶었다고. 인조가 그때 눈물을 흘렸는지 이를 악물었는지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실록은 그 순간의 감정을 전해주지 않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 그 자리에는 인조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세자 소현세자도 함께 있었어요. 아버지가 적국의 황제 앞에서 9번 머리를 찢는 장면을 아들이 바로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30명도 넘는 문무대신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47일 동안 척화를 외쳤던 이들도 주화를 주장했던 이들도 모두 한자리에 서서 자기 나라의 왕이 무릎 꿇는 장면을 봤어요. 항복의 조건은 가혹했습니다. 명나라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청을 새로운 종주국으로 섬길 것, 왕세자와 왕자를 볼모로 보낼 것, 조선은 앞으로 청의 연호를 사용할 것, 청이 명을 공격할 때 조선은 군사를 지원할 것, 매년 막대한 양의 공물을 바칠 것, 나라의 자존심만 꺾인 게 아니었어요. 실질적인 주권의 상당 부분을 내준 겁니다. 그리고 이 굴욕의 현장에 비석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대청왕 제공덕비. 우리가 보통 삼전도비라고 부르는 이 비석에는 청태종의 공덕을 칭송하는 내용이 새겨졌어요. 패전국의 왕이 승전국의 황제를 찬양하는 글을 새긴 비석. 조선 입장에서 이보다 더 큰 치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비석은 지금도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서 있습니다. 석촌호수 근처 아파트 단지와 상가 건물 사이에 조용히 놓여 있어요. 비석의 세면에는 만주어, 몽고어, 한문이 나란히 새겨져 있고 수백 년의 풍화를 견딘 흔적이 표면에 남아 있습니다. 한 번쯤 찾아가서 직접 보시기를 권합니다. 스마트폰 지도에서 삼전도비라고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비석 앞에 서서 388년 전의 그 겨울날을 떠올려 보면 교과서에서 읽은 것과는 전혀 다른 무게가 올라올 겁니다. 광해군이 15년 동안 줄타기 외교로 막아냈던 것, 명분이 아니라 현실을 보라고 오랑캐든 뭐든 전쟁만은 피해야 한다고 버텼던 그 모든 노력의 결과물. 인조는 그것을 13년 만에 이 꼴로 되돌려받았습니다. 명분을 조차 현실을 내던진 대가가 삼전도에 얼어붙은 땅 위에 고스란히 엎드려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아직 풀지 않은 이야기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무릎을 꿇은 그날 이후 아들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소현세자는 남한산성의 47일을 아버지와 함께 버텼습니다. 추위도, 굶주림도, 절망도 같이 겪었어요. 그리고 항복 이후 볼모로 끌려갈 사람 명단에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왕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청나라 심양으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떠나기 전 인조는 서울 교회까지 나와서 세자를 배웅했습니다. 인조실록은 이때 인조가 세자에게 남긴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소무처럼 행동하라. 소무. 한나라 무제 때의 사람입니다. 흉노의 사신으로 갔다가 억류돼서 19년을 보냈지만 끝내 한나라에 대한 충절을 꺾지 않은 사람이에요. 바이칼 호수 근처에서 양을 치며 버텼다는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이 말의 뜻은 분명했어요. 청에 물들지 마라. 청이 아무리 좋은 것을 보여줘도 조선의 세자로서 절개를 지켜라. 소현세자는 그 당부를 안고 심양으로 향했습니다. 1637년 2월이었어요. 그가 다시 조선 땅을 밟기까지 걸린 시간. 8년입니다. 8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를 가늠해 볼게요. 소현세자가 심양에 도착한 건 26살 때였고 조선으로 돌아온 건 34이었습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까지 사람의 세계관이 가장 역동적으로 만들어지고 넓어지는 시기를 그는 조선이 아닌 낯선 땅에서 보낸 거예요. 8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느껴보겠습니다. 오늘 태어난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의 시간이에요.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졸업하고 취직하고 직장 생활을 4년째 하고 있을 때까지의 시간이죠. 그 기간 동안 소현세자는 적국의 수도에 인질로 잡혀 있었습니다. 처음 심양에 도착했을 때 소현세자의 생활은 말 그대로 인질 그 자체였어요. 행동은 감시당했고 거처는 제한됐고 청 조정의 눈치를 살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소현세자의 위치가 묘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세자는 심양에서 심관이라는 관청을 운영했어요. 이 심관은 단순한 숙소가 아니었습니다. 조선과 청 사이의 무역 문제, 외교 교섭, 포로 송환 협상 같은 실질적인 외교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이었어요. 심관에서 다룬 업무의 범위는 놀랄 만큼 넓었습니다.
조선에서 청으로 보내는 곡물의 품목과 수량을 조율하고 청 조정과 조선 조정 사이에 외교 문서를 전달하고 심양에 머무는 조선 사람들의 생활 문제까지 챙겼어요. 세자의 거처가 곧 조선의 재외공관 역할을 한 셈입니다. 심양에서 한양까지의 거리는 직선으로 약 1000km.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고도 남는 거리예요. 이 거리를 사이에 두고 왕세자가 사실상 독립적인 외교기구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볼모이면서 동시에 외교관, 인질이면서 동시에 실무 책임자. 이 이중적인 위치가 소현세자의 심양 생활을 규정하는 핵심 축이었어요. 소현세자는 이 이중적인 위치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요. 먼저 조선인 포로 문제에 나섰습니다. 병자호란 때 청군에 끌려간 조선 백성의 수는 수십만 명에 달했어요. 이 사람들은 청나라에서 노비로 팔리거나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소현세자는 자기 돈을 털어서 이들의 몸값을 치르고 조선으로 돌려보내는 일에 힘을 쏟았어요. 왕세자 개인의 재산으로 자기 나라 백성을 사서 돌려보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게 있습니다. 세자가 포로 구출에 나선 건 한양에 있는 아버지 인조의 명을 받아서 한 일이 아니었어요. 세자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실행한 거였습니다. 세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을 거예요.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야 할 왕세자가 전쟁에 끌려간 자기 나라 사람들을 구한다.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지만 한양의 인조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가 느꼈을 감정은 세자의 기대와 사뭇 달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 다시 다루기로 하고 먼저 소현세자의 심양 생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만남 하나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볼모 신분의 조선 왕세자가 왜 서양 선교사를 만나고 있었을까요? 1644년 소현세자는 북경에서 한 인물과 만납니다. 요한 아담 샬, 독일 쾰른 출신의 예수회 선교사로 당시 청나라 조정에서 흠천감, 그러니까 천문대의 고문으로 일하던 사람이에요. 아담 샬이 청나라 조정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 그의 천문학 지식 덕분이었습니다. 서양의 천문역법이 중국 전통역법보다 더 정확하다는 걸 증명하면서 청 조정의 신뢰를 얻은 거죠. 소현세자는 이 서양인 학자에게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여러 차례 만남이 이어졌고 아담 샬은 세자에게 서양의 천문학, 수학, 지리학을 소개했어요. 소현세자가 아담 샬한테서 받아 가져온 물건들의 목록을 한번 읽어볼게요. 천문역산서, 천체의 운행과 역법을 기록한 서양 과학서입니다. 여지구, 오늘날 우리가 지구이라고 부르는 것, 둥근 구체 위에 대륙과 바다가 그려진 그 물건이에요. 천주상, 예수 그리스도의 상, 그리고 다수의 서양 서적들. 17세기 중반, 동아시아의 한 왕세자가 지구가 둥글다는 개념이 담긴 지구위를 손에 들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책들을 조선에 가져가서 인쇄한 뒤 학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말했다는 기록. 지구위를 처음 손에 쥔 순간 세자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둥근 구체 위에서 조선이 얼마나 작은 자리를 차지하는지를 처음으로 눈으로 확인한 그 순간을요. 이게 실현됐더라면 조선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지구의 하나, 책 몇 권이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문이 열렸을 거예요. 세계를 향한 창문이 17세기에 이미 열릴 수 있었던 거죠. 일본이 나가사키의 대지마를 통해 네덜란드와 교류하면서 나나기라는 서양 학문 전통을 쌓아갔던 것처럼 조선도 소현세자를 통해 서양의 과학과 사상을 받아들이는 통로를 가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담 샬 역시 소현세자에게 상당한 기대를 걸었던 것 같아요. 아담 샬의 기록에 따르면 소현세자는 단순히 호기심으로 서양 문물을 접한 게 아니었습니다. 천주교 자체에 대해서도 진지한 관심을 보였고 종교적인 차원에서 접근했다는 서술이 남아있어요. 세자가 심양을 떠나서 조선으로 귀국할 때 아담 샬은 천주교 선교사를 세자와 함께 조선에 보내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만약 이게 성사됐더라면 조선에 서양 문물이 공식적으로 들어오는 최초의 경로가 만들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적합한 선교사를 구하지 못했고 결국 이 계획은 무산됩니다. 세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담 샬과 작별했다고 해요. 그리고 서양 서적과 지구의 천주상을 짐에 싣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 장면을 떠올려 보면 한 가지 생각이 스칩니다. 소현세자는 8년의 볼모 생활 동안 아버지 인조가 당부한 소무처럼 행동하라는 말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걸어간 거예요. 절개를 지키면서 웅크리고 있으라는 아버지의 말과 달리 세자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 눈을 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원한 건 변하지 않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8년 뒤에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가 상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완전히 변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소현세자의 변화는 서양 문물에 대한 관심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었어요.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세자는 청나라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인조와 조선 조정의 대다수가 청을 여전히 오랑캐로 규정하고 언젠가 반드시 복수해야 할 적으로 봤을 때 소현세자는 8년 동안 청의 안쪽을 직접 경험하면서 전혀 다른 판단에 도달하고 있었어요. 청나라는 단순한 야만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체제를 정비하고 있었고 명나라의 행정 시스템을 흡수하고 있었고 서양의 과학 기술까지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소현세자의 눈에 비친 청은 조선이 적대만 할 게 아니라 배울 것이 있는 상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인식의 차이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놓인 가장 깊은 골이었어요. 인조에게 청은 자신을 삼전도에서 무릎 꿇린 원수였습니다. 치욕의 기억 그 자체였죠. 그 원수의 나라에서 8년을 보내고 돌아온 아들이 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라는 태도를 보인다면 아버지의 눈에 그 아들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그 간극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인조가 소현세자를 경계하게 된 데에는 겹겹이 쌓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두 가지 사건이 아니라 여러 층위의 공포와 의심이 겹쳐진 결과였어요. 가장 치명적인 것부터 이야기할게요. 청나라 내부에서 인조를 폐위하고 소현세자를 조선 왕으로 세우자는 논의가 돌았습니다. 이건 뜬소문이 아니었어요. 청 조정의 일부 인사들이 실제로 거론한 내용이었고 그 정보가 한양의 인조에게까지 흘러 들어갔습니다. 왕에게 이보다 더 무서운 소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신의 왕위를 빼앗겠다는 말이, 그것도 자기 아들을 내세워서 빼앗겠다는 말이 적국의 조정에서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는 것. 인조의 공포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 공포의 본질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아들이 적의 힘을 등에 업고 아버지의 왕좌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것. 인조 본인이 어떻게 왕이 됐는지를 생각하면 이 공포는 더욱 날카로워집니다. 인조 자신이 반정. 그러니까 쿠데타로 왕위에 오른 사람이거든요. 다른 사람도 자신에게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인조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쿠데타로 왕이 된 사람은 늘 쿠데타를 두려워합니다. 이건 동서고금을 가리지 않는 권력의 법칙이에요. 두 번째 층위. 1644년에 심기원의 영모 사건이 터집니다. 심기원은 인조 반정의 1등 공신이었던 좌의정이에요. 그가 회은군 이덕인을 추대해서 인조를 몰아내려는 영모를 꾸몄습니다. 이 사건 자체도 인조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더 심각한 건 이 과정에서 소현세자 추대설이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영모 세력 중 일부가 명나라 군대와 손잡고 인조를 패한 다음 소현세자를 올려놓자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소현세자가 이 영모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세자는 당시 심양에 있었고 심기원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도 없었어요. 그러나 증거가 없다는 것과 인조가 안심했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의심은 증거가 아니라 공포에서 자라나니까요. 이 영모 사건에는 또 한 명의 인물이 얽혀 있었습니다. 임경업 장군이에요. 병자호란 때 의주에서 청군과 맞서 싸웠던 장수로 이후 명나라와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다가 심기원 사건에 연루돼서 체포됐고 결국 옥에서 사망합니다. 임경업의 죽음은 당시 백성들 사이에서 깊은 안타까움을 자아냈어요. 충신이 누명을 쓰고 죽었다는 이야기가 퍼졌고 이건 인조에 대한 민심의 또 다른 균열이 됐죠. 세 번째 층위는 좀 더 개인적인 차원의 갈등입니다. 1644년 소현세자와 세자빈 강씨가 임시로 조선에 귀국해요. 세자빈의 아버지 강석기가 사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인의 장례에 참석하려고 청나라의 허가를 받아서 들어온 거였어요. 그런데 인조가 막았습니다. 세자가 장인의 장례에 참석하는 것 자체를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8년 만에 고국 땅을 밟은 세자 부부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장례에도 가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처부모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심양으로 되돌아가야 했어요. 이 처사의 이유에 대해서 실록은 명확한 설명을 남기지 않았어요. 다만 인조가 세자의 귀국 자체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는 것, 세자가 한양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려 했다는 건 앞뒤 정황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현세자가 벌인 일이 있어요. 인조의 명도 없이 독자적으로 평양에서 선비들의 글짓기를 시험하고 무예를 갖춘 이들의 활쏘기를 시험한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하려면 조선의 정치 문법을 알아야 해요.
인재를 선발하는 것, 과거와 비슷한 형태의 시험을 치르는 것, 이건 오직 왕만이 할 수 있는 행위였습니다. 세자가 아무리 왕위 계승자라 해도 왕의 허락 없이 이런 일을 벌이는 건 왕의 권한을 침범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었어요. 세자 입장에서는 지방 순회 중에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인재를 살피는 건 미래의 왕으로서 당연한 관심사였을 테니까요. 그러나 인조의 시선에서 이건 완전히 다른 그림이었어요. 아들이 왕의 고유 권한을 침범하고 있다. 독자적인 세력 기반을 만들고 있다. 청나라의 후원을 받아서 자기 왕좌를 노리고 있다. 실제로 승정원의 신하들은 세자가 평양에서 뽑은 인재들이 나중에 합격 처리를 요청하는 상소를 올렸을 때 그 상소를 인조에게 올리지 않고 그냥 물리쳤습니다. 이 일이 임금의 심기를 거스를 게 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인조의 마음속에서 아들은 이미 아들이 아니었어요. 삼전도의 치욕을 안겨준 청나라가 밀어주는 잠재적 경쟁자. 자기 왕좌를 위협하는 존재. 그렇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명의 인물이 더 끼어듭니다. 인조의 후궁 소용 조씨예요. 역사에서는 조기인이라고도 부르는 이 여인은 인조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었고 소현세자와 세자빈 강씨에 대해 적대적이었다는 기록이 여러 곳에 남아 있습니다. 소용 조씨가 인조의 소현세자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 정확히 재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인조의 곁에서 세자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계속 전달하는 통로가 있었다는 건 부자 사이의 갈등을 이해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적으로 보기 시작한 순간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은 이미 쓰이기 시작한 거나 다름없었어요. 그 마지막 장이 어떤 내용인지 이제 들어가 봅시다. 1645년 1월 9일 소현세자가 북경에서 심양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곧 조선으로 영구 귀국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심양에 도착한 세자의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승정원 일기의 기록을 보면 세자가 심양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북경에서 심양으로 오는 도중에 이미 병이 시작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세자의 건강 상태를 보고하는 문서가 조선으로 전달됐고 수행의원의 역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기록이 중요한 이유는 소현세자가 조선에 돌아온 뒤 갑자기 건강하다가 급사한 게 아니라 이미 상당 기간 건강이 악화돼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소현세자의 건강 문제는 심양 생활 초기부터 누적된 것이었습니다. 심양일기와 을유동궁일기 같은 기록에 따르면 세자는 볼모 생활의 고초로 산증이라는 병을 얻었어요. 이 병이 다 낫지 않은 상태에서 울화병까지 겹쳐서 면역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였던 걸로 추정됩니다. 1645년 2월 1일 소현세자가 마침내 심양을 떠납니다. 8년의 볼모 생활이 끝나고 조선으로 영원히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세자의 짐에는 아담 샤란테서 받은 천문역산서와 지구의, 천주상, 서양서적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조선에 돌아가면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는 꿈을 품고 귀국길에 오른 거예요. 한양에 도착한 건 2월 중순이었습니다. 그런데 8년 만에 돌아온 아들을 맞는 아버지의 태도는 차가웠어요. 인조가 세자의 귀국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실록은 직접적인 묘사를 거의 남기지 않았습니다. 환대의 기록도 없고 기뻐했다는 표현도 없어요. 세자 귀국 후에 인조와 세자가 만났다는 기록 자체가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당시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8년 만에 재회가 이 정도였다는 것. 아들이 전쟁의 대가로 적국에 끌려가서 8년을 보내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반기지 않았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당시 부자 관계가 얼마나 뒤틀려 있었는지 드러납니다. 더구나 세자가 심양에서 가져온 서양 문물과 서적들에 대해서도 인조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기록이 없어요. 관심을 보이지 않았거나 아예 눈길도 주지 않았거나 어느 쪽이든 세자가 품고 온 비전이 환영받지 못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귀국한 지 2달이 채 되지 않은 4월 23일 세자에게 학질 증상이 나타납니다. 발병 첫날부터 상태가 심상치 않았어요. 이틀째에는 병세가 급격히 나빠졌고 사흘째인 4월 26일 정오 소현세자는 창경궁 환경당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34. 조선의 왕이 되었어야 할 사람의 나이였습니다. 발병에서 사망까지 단 사흘. 이 속도가 이상하다는 걸 당시 사람들도 느꼈어요. 그리고 시신의 상태가 그 의문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 대본의 첫 문장으로 돌아갑니다. 온몸이 전부 검은 빛이었고 이목구비의 7구멍에서는 모두 선혈이 흘러나왔다.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 같았다는 그 기록. 시신을 직접 본 사람은 인열 왕후의 남동생이었습니다.
그는 염습에 참여하다가 이 광경을 봤고 그 증언이 실록에 실린 거예요. 검은 천으로 얼굴 반쪽만 가려놔도 그 상태를 감출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학질로 사흘 만에 죽는 것도 이례적인데 죽은 뒤에 온몸이 검게 변하고 7구멍에서 피가 흐른다. 이건 학질의 증상이 아니에요. 이런 증상은 오히려 급성 중독사에서 나타나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세자의 죽음 이후 벌어진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늘어놓아 볼게요. 해석은 달지 않을 겁니다. 사실만 읽어보세요. 소현세자 사망. 1645년 4월 26일. 시신의 온몸이 검게 변색됐고 7구멍에서 피가 흘렀음. 세자의 치료를 담당한 의관 이영익. 세자 사망 후 처벌받지 않음. 소현세자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음. 큰아들 석철이 원손으로 본래라면 왕위 계승 1순위. 인조는 원손 석철을 후계에서 제외하고 소현세자의 동생 복림대군을 왕세자로 책봉. 1646년. 인조는 세자빈 강씨가 자신의 수라상에 독을 넣었다는 혐의를 적용. 강씨의 나인 여러 명이 고문 끝에 혐의를 자백. 세자빈 강씨에게 사약이 내려짐. 조선 역사상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사약을 내린 첫 번째 사례. 소현세자의 세 아들 석철, 성린, 석견이 제주도로 유배. 유배지에서 석철과 성린 사망. 아버지가 아들의 아내를 죽였습니다. 아들의 자식들을 섬으로 보내서 사실상 죽게 두었습니다. 아들의 혈통을 송두리째 지운 거예요. 세자빈 강씨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짚고 가야 합니다. 강씨는 1627년에 세자빈으로 책봉된 이후 병자호란의 참화를 소현세자와 함께 온몸으로 겪은 사람이었어요. 심양으로 끌려간 뒤에도 세자 곁에서 심관 운영에 직접 참여했고 포로로 잡혀 온 조선 백성들을 구출하는 과정에서도 세자와 함께 발로 뛰었습니다. 볼모 생활 8년을 남편과 함께 견뎌낸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에게 돌아온 게 시아버지가 내린 사약 한 사발이었습니다. 소현세자가 아담 샤란테서 받아온 천문역산서와 지구의 천주상, 서양 서적들. 이것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기록이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 누가 가져갔는지, 폐기됐는지, 창고에 처박혔는지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세자의 죽음과 함께 세자가 품고 온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서양 과학을 받아들이려던 시도도, 청나라와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려던 구상도,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구하던 노력의 연장선도 전부 소리 없이 지워졌습니다. 17세기에 열릴 수 있었던 창문이 한 사람의 죽음과 함께 닫혔어요. 그 창문이 다시 열리기까지 조선은 200년 이상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소현세자의 독살 여부에 대해서는 380년이 지난 지금까지 논쟁이 이어지고 있어요.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문제이니까 양쪽의 논거를 모두 살펴봐야 공정할 겁니다. 독살설을 주장하는 쪽의 근거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시신의 상태. 온몸의 검은 변색과 7구멍에서의 출혈은 학질이 아니라 중독사의 전형적인 증상이라는 것. 둘째, 의관 이영익의 처벌 면제. 왕세자를 치료하다 죽게 한 의관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건 그가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것. 셋째, 인조의 동기. 청에서의 폐위 추대설, 심기원 영모 사건, 세자의 독자적인 세력 확장. 이 모든 이유로 인조에게는 세자를 제거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 당시 사관들조차도 독살 가능성을 시사하는 기록을 남겼다는 점에서 이 의혹은 단순한 음모론이 아닌 상당한 무게를 지닙니다. 반면 병으로 죽었다는 쪽은 다른 사료를 근거로 들어요. 승정원 일기와 심양일기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소현세자는 귀국하기 전부터 이미 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진 상태였어요. 세자는 심양에서의 고된 생활로 산증이라는 만성 질환을 앓고 있었고 여기에 울화병이 겹쳐서 면역 체계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귀국 후에 학질에 걸렸는데 의원이 산증을 학질로 잘못 진단해서 잘못된 치료를 적용한 바람에 병세가 급격히 나빠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김종덕이라는 연구자는 심양일기와 을유동궁일기의 기록을 날짜별로 분석해서 세자의 사인을 의료과실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신명호 교수도 승정원 일기를 근거로 세자의 질병과 치료에 관한 기록이 실록 외에도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실록의 기록만으로 독살을 단정하는 건 성급하다고 주장했어요. 어느 쪽이 사실인지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인조가 세자를 직접 죽였든 죽도록 방치했든 아니면 정말로 불운한 병사였든 세자의 죽음 이후 인조가 보인 행동들은 아버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사약을 내리고 어린 손자들을 제주도로 유배 보내서 죽게 만든 것. 이 일련의 행위는 소현 세자의 존재 자체를, 그의 혈통 자체를 조선 왕실에서 완전히 지우려는 의도가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세자빈 강씨의 죄목이었던 수라상에 독을 넣으려 했다는 혐의도 증거보다는 고문에 의한 나인들의 자백에 기댄 거였어요. 이 사건을 역사에서는 강빈 옥사라고 부릅니다. 강씨는 사약을 받기 전에 자신의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인조의 결정은 바뀌지 않았어요. 강씨의 세 아들이 제주도로 유배된 건 그 직후의 일이었습니다. 석철, 성린, 석견. 가장 큰 아이가 10살이 되지 않은 어린 나이였어요. 아이들은 제주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석철과 성린이 세상을 떠납니다. 유배지에서 어린아이가 죽었다는 건 그 삶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세 아들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막내 석견은 이후 경안군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제주도에서 풀려나 육지로 돌아왔지만 왕실의 중심에는 끝내 서지 못했어요. 소현세자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라는 사실 자체가 조선 왕실에서는 지워야 할 이름이었으니까요. 석견은 훗날 숙종 때까지 살아남았지만 그의 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비극의 그림자 안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사약을 받고 두 형이 섬에서 죽어간 뒤 홀로 살아남은 아이. 그 아이가 평생을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기록은 전해주지 않습니다. 소현세자의 묘는 왕릉이 아닙니다. 이름은 소경원이에요. 원이라는 명칭은 왕릉보다 한 등급 낮은 격식임을 나타냅니다. 왕이 되지 못한 세자의 무덤이라는 뜻이죠. 지금 경기도 고양시에 가면 찾아갈 수 있어요. 왕릉에 비해 성물이 간소하게 배치돼 있고 문석인과 호랑이, 양, 말 석상이 한 쌍씩 놓여 있습니다. 사대석과 홍문은 설치하지 않았어요. 봄이면 주변 소나무 사이로 바람이 지나갑니다. 왕릉에서 느껴지는 위압감도 왕의 무게도 없어요. 그냥 조용합니다. 묘를 지키는 군졸도 30인으로 왕릉에 비하면 최소한의 규모였죠. 검약을 숭상한다는 것이 인조의 명분이었습니다. 순회세자묘의 전례를 따랐다는 게 예조의 설명이었어요. 그것이 진심이었는지 의도적인 격하였는지는 해석이 갈리는 부분입니다. 다만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소현세자의 신주는 별도의 사당에 모셔지지 않고 순회세자의 사당인 순회묘에 함께 봉안됐습니다. 왕세자의 신주를 독립된 사당에 모시지 않은 것은 그의 위상이 어떻게 다뤄졌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예요. 인조 이후에 왕위를 이은 건 소현세자의 동생 복림대군, 즉 효종이었습니다. 효종은 북벌을 기치로 내걸었죠. 청나라에 당한 치욕을 씹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나 북벌은 끝내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효종은 재위 10년 만에 사망했고 북벌의 꿈은 그와 함께 사라졌어요. 형은 새로운 세계를 품고 돌아왔다가 죽었고 동생은 옛 세계의 복수를 꿈꾸다 죽었습니다. 두 형제 모두 자기 비전을 실현하지 못한 채 떠난 거죠. 조선은 그 뒤로도 오래도록 안으로 웅크렸습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조각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모든 비극의 출발점에 있었던 인물, 광해군의 최후예요. 1623년 인조 반정으로 왕좌에서 끌려 내려온 광해군은 처음에 강화도로 유배됩니다. 이후 교동도, 태안 등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1637년에 제주도로 옮겨졌어요. 병자호란이 끝난 바로 그 해에 제주도로 간 거죠. 자신을 몰아낸 세력이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하고 왕이 삼전도에서 무릎을 꿇은 바로 그 해에 제주도에서의 유배 생활은 철저한 격리였습니다. 위리안치. 집 둘레에 탱자나무 가시 울타리를 빽빽하게 둘러쳐서 바깥과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는 형벌이었어요. 전직 왕이라 해도 아니, 전직 왕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가두었습니다. 바깥 사람의 출입은 엄격히 통제됐고 광해군이 바깥 세상의 소식을 얼마나 전해 들을 수 있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아요. 여기서 숫자 하나가 가슴에 걸립니다. 광해군의 재위 기간은 15년이었습니다. 유배 생활은 18년이었어요.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린 시간보다 가시 울타리 안에서 죄인으로 산 시간이 더 길었던 거예요. 그게 그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묻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1641년 광해군은 제주도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향년 66, 왕위에서 쫓겨난 지 18년, 병자호란이 끝난 지 4년 뒤의 일이었어요. 광해군이 제주도의 가시 울타리 안에서 병자호란의 소식을 들었는지, 삼전도 굴욕의 소식을 들었는지,
소현세자가 볼모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기록은 아무것도 전해주지 않습니다. 만약 그가 그 소식을 들었다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가 15년 동안 줄타기 외교로 막아냈던 전쟁이 자기를 끌어내린 자들의 손에서 현실이 됐다는 것. 오랑캐에게 머리 숙인 겁쟁이라고 자기를 비난했던 그 사람들이 정작 그 오랑캐 앞에서 9번 이마를 땅에 찍었다는 것. 역사에서 이보다 더 쓰라린 아이러니가 또 있을까요? 현실을 읽었던 왕은 가시 울타리 안에서 죽었고, 명분을 좇았던 왕은 적국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새로운 세계를 품었던 세자는 34세 검게 변한 시신이 되었습니다. 광해군을 쫓아낸 자들이 광해군보다 더 큰 치욕을 겪었다는 것. 이게 이 이야기가 남기는 가장 무거운 역설입니다. 이야기를 처음으로 되감겠습니다. 실록에 기록된 소현세자의 검게 변한 시신. 그 시신 뒤에는 22년에 걸친 연쇄적인 비극이 놓여 있었어요. 광해군이 쫓겨나지 않았더라면 인조가 왕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인조가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중립외교가 유지됐을 거고, 중립외교가 유지됐더라면 병자호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병자호란이 없었더라면 삼전도의 굴욕도, 소현세자의 8년 볼모 생활도,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뒤틀린 관계도, 그리고 세자의 허망한 죽음도 일어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나의 선택이 다음 선택을 낳고 그 선택이 또 다른 선택을 강요하면서 조선은 한 걸음씩 벼랑 끝으로 걸어갔어요. 어느 한 지점에서 멈출 수 있었는데 멈추지 못했거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론 역사에 만약은 없다는 걸 압니다. 설령 광해군이 계속 왕위에 있었더라도 청의 성장을 영원히 막을 수는 없었을 거고 다른 형태의 위기가 조선을 찾아왔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이 이야기가 남기는 질문은 분명합니다. 조선은 가장 현실적인 판단을 한 왕을 명분이라는 이름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명분을 앞세운 왕은 현실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 꿇은 왕은 새로운 현실을 안고 돌아온 아들마저 견디지 못했습니다. 명분과 현실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의리와 생존이 충돌할 때 무엇을 먼저 잡아야 하는가? 388년 전 조선이 마주했던 이 질문은 시대가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에서, 조직의 운영에서, 개인의 삶에서 우리는 여전히 같은 종류의 갈림길 앞에 서니까요. 34세 나이로 세상을 떠난 소현세자의 묘, 소경원은 지금 경기도 고양시에 있습니다. 왕릉보다 한 등급 낮은 원의 형태로 성물도 간소하게 배치돼 있어요. 왕이 될 수 있었으나 왕이 되지 못한 사람이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가시 울타리 안에서 죽은 왕, 삼전도에서 무릎 꿇은 왕, 그리고 왕이 되지 못하고 떠난 세자. 세 사람의 그림자가 겹치는 이 이야기 앞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의 조선 4대부였다면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지지했을까요? 아니면 명분을 들어 반대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388년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어요. 다만 그 질문을 안고 가시면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 더 오래 머릿속에 남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이야기의 그림자 속에 묻힌 또 다른 인물, 삼전도에서 국서를 찢었던 김상헌과 그 국서를 주워 붙였던 최명길, 두 사람의 이야기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